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찬호, 이동훈, 이민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대선도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점입니다. 각 후보들이 실점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좀 겨냥한 것 같은 발언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은 모습인데 일단 이게 여혐 발언이라는 논란이 좀 일면서 사과는 좀 하긴 했습니다. 이동훈 단장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려고 꺼낸 말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길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른바 젓가락 발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변기 발언도 이제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네, SNS에 한 직접 했던 발언인데, 발언. 네. 제가 그걸 표현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석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늘 이제 저한테도 늘 얘기를 많이 했고, 기자들도 들은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얘기가, 아니 그런 발언을 정말 상식적인 어떤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라면서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서 또 저한테 이제 저보고 개인적으로 형님 그러는데, 형님, 예.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발언을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식의 사고를 할까라는 데 대해서 이제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그런 TV 토론이라는 장에서 과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참모 입장에서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야당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세게 이제 반발할 거고, 진보 진영에서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실제로 오늘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런 식의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상상을 하는 가족을 두신 분이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정말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해봐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해봤자 네거티브 하면요, 본인한테 득점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하던데, 김문수 후보한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모를 리 없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발언을, 그 얘기를 꺼낸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 표현이 되는 분인데, 과연 정상적인 분들인지,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분들이 국민들이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이상한 망상을 거듭하시다가 결국 이런 게 계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엄을 하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정신, 이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검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꺼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정말 본인이 이걸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드님으로 추정되는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정신 상태입니까? 라고 진짜 묻고 싶었을 것이고, 국민들께 그걸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달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발언을 좀 검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직접 그 말을 하면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를 좀 어린 자녀들과 함께 TV 보시던 시청자들은 좀 많이 놀랐다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사실 이제 아침부터 그 본인이 직접 인용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얘기를 더 추가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사과를 하지 않다가 좀 뒤늦게 사과를 하고 이런 좀 과정 자체가 조금 논란이 계속 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검증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혹독하게 검증을 해야지 뭐 재임 기간에 논란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그게 그런 표현을 꼭 썼어야 하느냐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것도 온 가족이 보는 TV 토론회 장에서. 왜냐하면 이슈를 제기하는 할 수 있는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꼭 그걸 TV 토론에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여러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뭐 표현을 써갖고 누구한테 2차 가해라는 거예요? 그런 예. 그런 글을 썼던 그 상대방 그 여러 지칭되는 분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차 가해는 2차잖아요. 네. 1차 가해가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우선 1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했어야 돼요. 이 글을 이제 썼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또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이고 원 글을 쓴 사람은 있으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뭐 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아예 없었던 그건 것 같긴 해요. 없이 예. 민주당이 주특기입니다. 어떤 메시지에서 자신들이 강점을 갖지 못하면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본질을 흐리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후보자의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표현을 하고 써서 논란이 됐고 이런 분의 가족을 수신제가 치고 병천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 예. 이 가족에 대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글이 맞다면 사과를 우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죠. 그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이 때와 장소가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수위가 어떻게 조절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했던 여러 문제적 발언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문제 이 부분에서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31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아니 실제로 탄핵을 한 건 13번인가 14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팩트가 좀 틀렸지만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재명이란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 바꾸기, 적반하장식 태도 이런 부분이 조명받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 거죠. 어제 토론회에서는 또 이 젓가락 논란만 좀 남으면서 강찬원 위원 보시기 좀 어땠습니까? 뭐 아까 두 분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물론 네. 그 전달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특히 이제 다수 그 연령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그 TV 토론이라는 점에서 네. 너무 좀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그런 말들이 나옴으로써 그 어떤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게 그렇게 불편함을 안겨준 발언을 정작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발언을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게 정말 적절하세요? 이게 정말 아드님이 이랬다는데 이게 적절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반응이 좀 어제 되게 이상했습니다. 시간과 규칙을 지켜달라는 말만 했지 않습니까? 토론 규칙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 예. 규칙을 지켜달라는 말만 했지 않아요? 아마 예. 기억나시지 않나요? 두 분도? 그렇게 네. 말씀했죠.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말을 안 하면서 시간과 규칙과 시간을 지켜달라 뭐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 네. 여성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당장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 뭐 내 아들 갖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누가 네. 봐도 아들 주어는 이제 없었고. 아들 예. 발언은 이제 문제 삼는 게 보이니까 네.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고 시간과 규칙을 지켜달라.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정말 피해가는 것이고 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아들의 그 발언을 문제 삼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지? 그럼 그 사실인 거 인정하는 거 아닌가? 예.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굉장히 그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역공을 하고 사실이라면 그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 시간 규칙 지켜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문제의 발언이 그 아들이 이제 발언의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이 발언을 한 게 언제냐면 예.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다. 그때 이제 지속적으로 했다.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명으로 쓴 건 아니니까 이제 아들로 추정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드려요. 아들로 예. 추정되는 아이디예요. 네.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그 2021년 10월부터 2달여간 리버의 넘김 이런 아이디로 다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게시를 했다라는 이런 그 가세연 예. 강용석 씨의 가세연이 이런 그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아, 실제로 네, 고소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군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이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 위반. 이게 바로 음란 문헌 전시입니다. 예. 그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을 올렸다. 이런 혐의로 지금 송치를 했습니다. 이 일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지금 벌금형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분명히 이렇게 지금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걸 그래서 직접 고소를 한 가세연의 강용석 씨하고 잠깐 통화도 해봤어요. 네. 그 이렇게 고소를 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뭐 역으로 무고 이제 또 뭐 허위 네. 사실 뭐 이런 걸로 당연히 걸어야 되는데 그런 거 걸었냐 그랬더니 전혀 없대요. 전혀 지난 3년 동안 그런 것이 전혀 없답니다. 전혀 네. 없대요. 전혀 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이 오늘 나오는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마치 그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이준석 후보 본인만 막 그냥 너무나도 그 시청자가 듣기에 불편한 말을 막 여성 혐오 발언을 한 후보로. 한 것인 양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맨 처음에 또 형수 뭐 이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과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형이 어머니의 한 말을 뭐 전한 것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그 기준에 따르면 이것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디에서 나온 말을 전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내가 했다기보다 전한 것이니까 내가 뭐 사과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큰 잘못이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약간 그런 투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봐도 저는 민주당의 이중잣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간단하다고 봐요. 일단 이준석 후보 말이 지나쳤다고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그럼 지나친 말의 내용이 전달되게 그 원래 의혹이 생성된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해명 또는 사과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관련해서 어떤 고소가 있었고 네. 수사도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이준석 후보가 옮긴 말에 대해서만 여성 혐오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설명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침묵을 하고 있죠. 예. 민주당의 아마 전략 계속 침묵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요건 상체고 하나 그냥 끼어들겠습니다. 예. 이렇게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면 이거는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번 선거의 전략인 거죠. 초기부터 어떤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방탄에 성을 쌓고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신문지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 문제는 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요. 김혜경 여사도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 보면 이 글을 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도 이번에 아까 약식 명령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어떤 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 성매매를 한 후기를 적어서 또 논란이 됐었고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논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또 있어요? 예. 최근에 이 양양에서 어떤 보습소에 취직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 과거에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양양에 있는 보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네. 보습소는 1인, 신고한 1인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음. 강사를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거기 취직을 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보도가 났는데 지금 뭐 보도는 삭제됐는데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보도가 예. 삭제되는지 궁금하네. 이상하네. 왜 그러니까 삭제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급 자체를 피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발언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그 본질을 흐리면서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본질을 아예 흐리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좀 발언이 지나치는 거 아니야. 전 국민들이 사실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아이들하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늘 비판들이 많이 네, 오는데 다 그런 식의. 좋습니다. 그 수긍하는데요, 저희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점도 뭐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저희들 감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형수 발언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무수한 그 의혹들이 사실상 이재명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차원에서 그냥 계속 묻혀왔거든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예. 무응답해버리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 하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대선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 발언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순화해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분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 그 발언 지금 아들로 이제 사실상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분이 올린 발언을 최대한 순화해서 우리가 그 TV토론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한 충격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분이 과연 이런 가족을 계신 분이 과연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분인가? 이런 분이 나라를 정말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되어서 되는 분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제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예. 그런 취지에서 이준석 후보가 다소 좀 과격한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지나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을 좀 충격요법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게 뭔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큰 실점을 한 것처럼 분위기가 좀 가기는 갔거든요. 네. 이게 좀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좀 전에 제가 보도를 언급했잖아요. 이제 예. 보도 내용 조금 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보도 내용을 본다면은 뭐 법의 심판이 내려진 사안인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예. 그게 이제 유죄 내지 이제 이런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좀 더 저희 이제 언론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런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그 발언이 바로 그 아들이 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지금 벌금형을 만약에 형을 때렸다면은 네. 그건 굉장히 비판받아야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서야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아니 이런 식으로까지 법의 심판까지 받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분 아니냐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이제 가만히 돼서 여론이 어떻게 다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지금 새로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도가 나왔으니까 아마 또 뭐 판결문을 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이제 네, 다른 네, 그렇게 언론들도 됩니다. 취재를 네, 들어갈 네, 테니까 네, 일단 뭐 어제 발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단일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이면 사실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자 구도로 이번 대선은 좀 치러지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봐서 이거를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준비를 한 게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나온 조사인데 이게 국민의힘이 보시기엔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는 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일화 물 건너갔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뭐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물론 당연히 저희가 1차 시한을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1차 시한을 제시를 했고 또 이 사전 투표의 오늘이죠. 오늘까지는 2차 시한으로 제시를 드렸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본 투표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국민의힘은 어쨌든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고 크게 개헌 어떤 빅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일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노력은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5%포인트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5%포인트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대선 결과도 달라지고 단일화 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었는데요. 그 5%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를 분석을 해보면 아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가지 보고 계시겠지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까지 들어갔다는 게 있어요. 오차범위 내라는 건 이제 뭐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오차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건 누가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존재하는 3자 대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러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이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
6공화국의 문을 내리고 7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새 시대를 열려면 이준석 후보가 반드시 합류하는 게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문은 닫지 않지만 또 우리 스스로 또 자강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여러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좀 분석하시기에 좀 유리한 조사 결과를 저희가 먼저 봤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서울경제의뢰로 한국갤럽에서 나온 조사인데 이건 좀 추이 조사인 것 같아요.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좀 봤더니 이게 5월 첫째 주 조사에서 가상 양자 대결. 양자 대결부터 볼까요? 저희가 지지도 추이는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가상 양자 대결을 먼저 보면 이재명 후보가 51대 김문수 후보 45, 이것도 양자일 때는 그런 거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붙여보면 48대 43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서 좀 의미를 찾자면 50%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이준석 후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고요. 예. 이거는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가 훨씬 정확합니다. 이 갤럽 조사인데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ARS 조사는 아무래도 등치가 큰 당에서 열성적인 지지층을 가진 분들이 있을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저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가상 양자 대결 지지도 보시면은 이준석 후보와 차이가, 이재명 후보 차이가 5% 포인트고요. 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차이가 6% 6% 포인트. 차이죠.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양자 대결 경쟁력에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1% 낫다. 포인트이긴 그리고 하지만 이거는 네. 지금까지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자 대결 조사를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그 차이가 줄어들다가 동률이 되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역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라는 게 중요한 게 네. 앞으로 갈수록 점점 그 이준석 후보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후보한테는 그 들어와 있는 지지층 자체가 2030 그 성향으로는 중도층입니다. 세대로는 2030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투표를 했을 때 당선이 될까 말까 이런 걸 걱정해서 되는 사람한테 가야지라고 하는 투표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앵커분께서도 젊을 때 투표 성향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젊은 그냥 예. 정말 아니. 큰 실수하신 것 같네. 큰 실수하셨네. 아니 그 20대 초반 때 네. 그때 이제 지금 40대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투표할 거야. 내 원하는 사람 되든 안 되든 뭐 찍는, 저는 원래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렇죠. 2030에 그냥 이제 소신 투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성향은 그야말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추이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나이로 따지면 6070 등,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표심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는 좋지만, 사람은 좋지만 저 사람이 확장성이 없다. 예. 2030한테 인기가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준석 후보를 찍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수치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한이긴 하지만 우리가 단일화 내지는 그 방법으로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길 수 있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 내지는 우리가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진영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고 2030과 중도층 표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6070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표심만 결합해주면은 이재명 후보를 누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뭐 오늘 밤까지 예. 내일 뭐 아침까지도 뭐 가능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김문수 우리 후보가 사퇴만 해주시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이번 선거 대선이 왜 치러졌냐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불법 계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만들어진 선거입니다. 거기에 책임 있는 국민의 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롭지 못한 김문수 후보, 이분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0%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60%가 넘어갑니다. 예. 그런 여론이 있는 엄연히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방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반 이재명을 대표하는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김문수 후보께서 사퇴를 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오늘 밤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우리 기획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강남 삼성역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그 자리에 오시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네. 대의에 좀 힘을 보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께서 진짜 구국의 결단,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대선 후보 지지도 3자 구도로 치러질 때 어떤 추이 조사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이것도 역시 한국갤럽 조사인데,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조금씩 오르는 추세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못하는 기간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태로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어제 토론회까지 좀 반영한 것들이 아마 내일 투표장에서는 표심으로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끝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눈여겨본 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전 투표 전까지 한 15% 지금 15%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15%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단일화라기보다는 정말 삼자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굳히는 이제 그런 걸로 되는데, 지금 15%까지 올라간 조사를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조금 한 가지 좀 눈에 띕니다. 그게 한 가지 눈에 띄고, 예. 좀 전에 지금 말한 대로 주 지지층이 소신 투표를 하는 젊은 층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소신 투표하는 젊은 층이 정말 11% 선에서 10% 11% 선에서 거기서 딱 더 이상은 고착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더 올라가진 않고. 주된 지금 예. 이제 지지층이 네. 나는 뭐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집권 저지가 목표야.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소신 투표라기보다는 전략 투표를 하는 분들이고, 예.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난 뭐 구시대 정치인들은 싫고 나는 젊은 이준석이야. 뭐 이런 분들. 그 뭐 나도 뭐 이재명 후보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재명 후보 밉다고 내가 뭐 구정치인 안 뽑아. 이게 소신 투표인데. 네. 그렇게 해서 소신 투표 다 뭉친 게 그러면 요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15까지 치지 않고 있다는 거. 예. 요런 부분이 이제 이 수치만 본다면 조금 이제 그런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그 1, 2, 3차 후보 토론에서 근데 어쨌든 존재감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이제 요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인가. 한 가지가 눈에 굉장히 띄는 거는 동탄 때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게 말이죠. 예.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하여간 더블 스코어로 지던 거가 이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흔히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공표 금지 기간 직접 마지막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당락을 좌우하더라. 항상 그 얘기 많이 좀 하시는데, 적어도 동탄 총선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더블 스코어로 지는 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변수는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는 좀 더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부자 몸조심하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까 요런 그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오늘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예.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또 다른 어떤 균열이 이제 가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 변수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오늘 밤이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오늘 밤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사전 투표를 부정선거 이런 우려가 아니라 이 단일화 때문에 이 사전 투표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내가 뭐 누구를 찍을지 당장 이제 그렇죠. 지금 누가 예를 들어 사퇴하면 아닌 말로 안 내가 되니까. 뭐 예. 김문수나 이준석 중에 하나 찍었는데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는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으로 단일화되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럼 본투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본투표는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 비해서 투표 기회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은 사흘 내내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저는 좀 전에 나온 말대로 뭐 저는 누가 드랍하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한번 정말 오늘 밤에 심야라도 예. 좀 양쪽에서 대승적 결단을 한번 내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서로 사퇴하라는 거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대를 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님한테 여쭙습니다만 그 만약에 사전투표 지나가고 본투표 직전에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는 손해 보는 표들이 생기잖아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단일화를 원하시는데 이 사전투표까지 단일화 못 이루면 이준석 후보한테 던져진 표는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그저 뭡니까 이거 완전 그러니까 빨리 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말씀 네. 주신 대로 네.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도 결론이 네. 나야죠. 저는 개혁신당 아까 말씀 잘 주셨는데 그 테이블에 나와서 이런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이러이러하니 예.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만나러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아니 뭔가 근데 그런 상태예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 좀 그거는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만났어요. 네. 제가 그거는 뭐 공개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만나신 아니 거예요? 그 TF 하신다는 신모 의원님. 신성범 의원님. 네. 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보도가 나와가지고 차에 타려다가 이제 자. 차량 탑승 못 그러니까 하셨다. 제가 네. 그래서 계속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별 얘기 안 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무슨 뭐 제의를 하면은 제가 뭐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서 갔더니만은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컷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러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이제 우리가 이기는 보수 진영 후보 내지는 반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번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이준석 후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2번은 동탄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세를 40% 안짝으로 내리고 그 나머지 60%를 가지고 보수에 나온 두 후보가 이제 나눠 먹는 건데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20% 떨어지면은 이준석 후보가 4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동탄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는 반대의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60%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경우든지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계속 가야지만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순간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정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 여론조사를 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신성무 의원님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만난 거 가지고도 왜 그런 거 공개하냐 그러겠지만은 수긍을 하십니다. 수긍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를 자꾸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쉽게 말해서 쇼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단일화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라는 쇼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과거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논리도 굉장히 과거의 버전이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좀 바뀌었나요? 이 말씀을 SNS에도 올리시고 많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본선거도 들어가기 전에부터 말씀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예. 이 부분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선거의 양상이 아예 달랐죠. 지금은 선거가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예.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이런 위험성 그리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떤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여러 유권자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 투표가 가미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선거가 지날수록 인물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성과, 인품, 도덕성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의 아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뿐만 아니라 2030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여론조사 수치를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대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는 게 있지만 또 30대에서는 여러 여론조사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30이 무조건 이준석 후보에게 있다. 그러니까 더 확장성이 있고 강점이 있다. 이거는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지지층이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론조사의 수치인데 예. 저는 여기서 이동한 그 퍼센테이지는
모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30%에서 20%가 옮겨가는 거랑 그 모수 자체가 1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60%가 옮겨가는 거랑 그 전체 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의 이 주장도 뭐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단일화 얘기를 하면 또 결론도 안 나고 물밑에서 또 어떤 얘기가 하실지 모르니까 내일 뭐 새벽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30%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평일에 치러지는 또 사전투표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선에 비해서는 아마 투표율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19대 똑같이 이제 그렇죠. 보궐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26.06%였고 지난 대선 때는 36.93%였거든요. 이번에는 혹시 30%대를 넘길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죠. 왜냐면은 우선 무시 못하는 게 역시 금토 목금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예. 예. 주말이 끼는 거랑 주말에 끼는 아니면 그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건 일하는 날에만 투표하는 것과 그렇죠. 출근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럼요. 점심시간에 그런 게 하거나 뭐 있으니까. 이래야 그래서 되니까. 확실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시다시피 그렇게 평일인 경우에는 하겠다고 가면 줄이 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요. 네. 갔는데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요일을 원래 해야 되는 대선이 화요일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사전 투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하겠다고 나선 거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홍보를 네, 하시더라고요. 뭐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을 공당에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당에서 물론 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거를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거를 계속 갖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부정선거 하는 거에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고 네. 당연히 그리고 아까도 좀 다 말씀드린 얘기인데 하루 투표하는 정당하고 3일 표가 쏟아지는 정당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우리 이윤선 대변인님,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 당의 지도자들 다 사전 투표 아주 일찌감치 하고 예. 계속 동료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결국은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찍으면 원하는 분이 당선이 된다. 예. 이러한 하여간 투표를 많이 높여서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렇게 해야 그게 이번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세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 보수층의 투표 포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패배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 좋아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이렇게 되면 대선의 정통성이 약해지고 대선 결과에 심리적으로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던 분들이 이명박 후보가 너무 우세하니까 투표를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가 그렇죠. 있었는데. 또 정동영 후보하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이도 안 좋고 하니까 예. 그 투표를 포기한 친노 지지층이 많은데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무려 500만 표라는 엄청난 표차로 이겼어요. 역대 예. 최다 표차로 이겼어요. 네. 근데 이게 최다 표차로 이긴 이유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는 높지만 그게 압도적인 지지라기보다는 이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의 투표 포기가 합쳐져서 나온 결과인데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압도적인 인기론애가 됐다라는 착각하에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집권 초반에 광우병 사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각성하고 뭐 친서민 중도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야말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정치 불안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국민들 여론은 사실 대선 불복이 불복 심리가 강해지고.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러므로 무조건 투표는 해야 무조건 되는 투표를 거네요.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더 확실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뭐 요즘에는 뭐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싹 들어간 것 같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지층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너도 나도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두 후보도 마찬가지신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뭐 어쨌든 사전투표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고요. 저희 지지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못 내려가잖아요. 주소지가. 네. 그래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님이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과연 끊어내셨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오늘도 여지를 두셨더라고요. 무슨 부정선거 적발되면은 뭐 적발하면은 판 뒤집힌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예, 그런 얘기를 그냥 하셨어요. 네. 부정선거가 있다는 자꾸 전제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지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서 자유롭지 않고 계엄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후보가 되셨고 그다음 더욱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그런 여지를 그걸 두시면 계엄의 근거 중에 하나를 또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윤의게인 이런 걸로 또 지금 그런 윤상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하시고 예. 그리고 뭐 자유통일당하고도 그 관련이 돼 있으시고 그런 식의 어떤 식으로는 지금 보수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네. 정말 확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집토끼만 지키면서 그냥 안주해서 대선을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제가 그야말로 잠깐 계속 윤상현 위원장 문제 네. 당을 물어보니까 다들 내가 아니래요. 모른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래요? 김용태 위원장은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왜냐? 이거는 선대위는 후보 영역이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게 이 사람이 왜 되느냐고 자기한테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언론에 문제가 많으니까 철회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철회했다가도 오보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위원장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좀 당의 핵심 지도자 3명이 몽땅 다 난 몰라요. 그 과정에 이런 대해서 걸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지금 당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고요. 네. 저는 이거는 빨리 당에서 예. 설명을 하고 좀 조치를 내려줘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에 지금 다음에 뭐 이런 지금 의혹을 사기 딱 알맞은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저희가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민찬 대변인이 설명을 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정선거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 된 거. 아무도 모르는 대체 저 왜 윤상현 임명. 아무도 몰랐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본인이 A라는 대답을 원했는데 상대방이 A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정치라는 그래요? 건 예. 다양한 언어 표현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행동으로 하잖아요. 사전투표에 나서고 지도부가 다 사전투표를 하고 잘했어요. 개항으로 가서 사전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당내 의원분들이 오늘 문자 많이 받았어요. 꼭 사전투표 해달라. 꼭 그러면 투표해달라.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서 거예요. 부정선거 적발하면 판이 뒤집힌다는 거는 의심되면 나가서 이제 투표부터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예. 뭐 각자의 생각하는 부정선거가 다른 거예요. 부실 관리 부분이 꼭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국민의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 어떤 뭐 소쿠리 투표를 한다든가 그 투표함이 어떻게 개봉됐던 거 아니냐 예. 이런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 관리 그 여야 다 각 제 정당이 참관인으로 들어가고 관리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우리가 잘하겠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투표 관리를 잘하겠다. 부실 선거라고 그러니까요. 해야지. 부실. 그런 네. 부분을 지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투표를 해달라.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네. 이걸 해달라는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해 론자고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지지자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거는 그런 김문수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냥 아니, 프레임 그러니까. 공세라고밖에 전 보지 않아요. 국가적인 대사 이런 선거 문제 관련해서는 정치인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면서 자꾸 여지를 남기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묻고 싶고 저것도 묻고 싶고 같이 그냥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잡아야 대해서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끄면 되는데 예. 이 사람도 우리 편, 저 사람도 우리 편 잡탕밥 만드는 겁니다. 이런 네. 정치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그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예. 행동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전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일화 될지 내일 투표율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